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좀 잘렸기 때문에 순다 피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인도에도 그 미국식 MIT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길 나왔어요. 순다 피차이가. 그런데 1956년에 이 대학이 세워졌을 때 서독 정부가 굉장히 그 기술적인 그런 서포트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그 나중에는 그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도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어떤 세계의 관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그 러시아에 가스를 들여오려고 했다거나 들여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그 이민자에 대해서 오픈돼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꾸리다가 지금 그 보수 쪽에서 강세가 돼서 총리에 물러나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도 그 소셜 데모크라트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제국이라고 정치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사회 전체를 보고 항상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그 동독에도 있던 이 메르켈이 또 나중에 많이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준다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독일이란 나라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 자국의 문화를 언어를 전파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AAD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DA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현재도 독일도 많이 그 해외에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차이가 구글의 CEO, 현재 CEO로 2015년에 이제 그 경영주가 되고 CEO가 된 이후에 중국에다가 그 세계 인터넷 회의라는 것에서 연사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몰 비즈니스하고 미디엄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소 그런 사업들을 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식의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5G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얼마나 구글에서 중국하고 가깝게 그 기술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회 통제 체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셜 데모크라트라는 것이.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데는 공산당이 하나라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이끌다가 지금은 시진핑 이 사람 한 명이 된 거지만 이것은 바로 그 탑다운 방식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딱딱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더라도 그 어떤 결정 체제가 단호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거는 군사 분야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또는 그걸 실행해보고 실험해보고 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겠죠. 그 점이 미국 같은 체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 미국 민주당의 힘이 강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IT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요. 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세계 통제와 세력은 이 인터넷을 저버릴 수 없는 거죠. 핸드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 체제의 반동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규정할 때 중국에서나 그런 데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체제가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반드시 사업 그러니까 생활 능력을 위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그 컴퓨터 공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바탕에 있어서 정말 개인의 그런 영역을 침해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한 번쯤 반문해보고 이것이 좀 더 법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은 이걸 오히려 이용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그런 일당 체제에서는 굉장히 지배를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민주당 사람들도 과거에는 어떻게 글쎄 이 미국 민주당의 힘이 세계 통제와 세력과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기술적인 앞서는 것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연 군산업 또는 군사체계 또는 자원전 또 자국중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국중심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트럼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진짜 enough is enough죠. 너무 지나치게 오픈시켜서 미국의 기술력이든 뭐든 다 내주고 또 자본 침투를 할 수 있게끔 모두 내주고 이런 식의 조정을 만약에 미국 민주당계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와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진행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뭐냐면 이민자를 남쪽에서 남미계나 멕시코계가 막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는 게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럼 받아들여서 당신네들이 주장한 그 지역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그런 지역에서 그러면 데려다가 거기서 먹을 거 먹이고 모든 사회보장 자금을 지급하시오. 그리고 잡도 주시오.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sanctuary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보면 sanctuary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보호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무슨 범죄자든 무슨 난민이든 누구든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지역을 뜻하는데 그러면 그런 도시들 가령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가 그런 출신이 그런 걸 주장한다. 정치인이. 그러면 니네가 갔다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다가 거기서 해결하라.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유럽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에 드는 비용 또 의료에 드는 비용 이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마이너스 나는 그런 재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편 또 이민자나 난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보호하려면 사회보장제를 일단 해야 되고 언어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할 거야. 그래갖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럼프 나이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데려다가 그러면
거기서 잘 보호해줘. 니네들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손사래를 내저으면서 절대 반대다. 그거는 너무 억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진짜 얼마나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미국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사실은 남쪽에 그 벽 있죠. 벽을 세웠단 말이죠. 어느 정도 세워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그런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전략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현재의 경제가 많이 끌어올려 놨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이자율 가지고도 굉장히 그 오바마 때처럼 낮춰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딜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뭐 미국 민주당 쪽이 잘하는 쪽이 있으면 그걸 지지를 하죠. 또 뭐 개인의 그런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구글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또 법적인 그런 것이 세워진다면 저도 막 그 굉장히 서포트 뭐라 그러나요? 그 지지 발언을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여지껏 겪은 바로는 뭐 지금 한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토록 많은 그런 몰상식한 그런 태클이 걸리고 말이죠. 제가 이 기회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가령 뭐 저를 이렇게 만약에 subscribe 한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러면 그 5,000명 중에 뭐 적어도 1,000명씩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을 하거나 그랬겠죠. 왜냐하면 subscribe 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팍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메일을 통해서 또 개개인한테 제가 뭘 올리면 그게 가거든요. 그뿐 아니라 아무튼 그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호기심이 나서라도 계속 볼 태도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차단한 것이 저는 그 특별한 굉장히 거대한 컴퓨터를 들여왔다는 그 문재인 정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면에는 어떤 다른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보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딴 건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인구 밀도가 높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 헌재를 이용해서 또 헌재의 구성원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뭐 낙태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던 문화랑 너무 이질적이라서 사실은 수개표를 하면 다음 정권은 바뀔 거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뭐 수개표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삼성이 그 배우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사태를 인지하는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발표할 자유는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중간에서 막아가지고 이렇게 태클을 걸고 뭐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 생산품에 대한 공산이지만 이거는 인간의 사상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